안녕하세요. 애니멀 아지트입니다. 치매의 미스터리를 진실의 눈으로 재밌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닷속 파인애플집, 네모난 몸통, 그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 바로 스펀지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펀지밥과 뚱이는 대체 뭘 먹고 살아야 진짜 생물학적으로 맞는 걸까요? 만약 뚱이가 햄버거를 먹으려면 자기 위장을 입 밖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알던 귀여운 비키니 시티는 아마도 기괴하고 경이로운 야생의 현장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스펀지밥 속 해양 생물들의 진짜 정체,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스펀지밥입니다. 많은 분이 스펀지밥을 주방에서 쓰는 설거지용 수세미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화 속 디자인도 공장에서 찍어낸 직육면체 모양이죠. 하지만 원작자는 스펀지밥을 해면동물, 즉 바다의 스펀지로 설정했습니다. 영어로도 스펀지죠. 그런데 이 해면동물,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일단 뇌가 없습니다. 심장도 없고요. 신경도 근육도 없습니다. 스펀지밥이 뚱이와 멍청한 장난을 치거나 게살버거를 굽는 노동을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해면은 바위나 산호에 붙어 평생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에 뚫린 수만 개의 구멍으로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걸러먹는 여과 섭식자입니다. 재미있는 건 스펀지밥의 재생 능력입니다. 만화에서 스펀지밥이 갈기갈기 찢겨도 다시 합쳐지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건 완벽한 과학적 고증입니다. 실제 해면을 믹서기에 갈아서 수조에 넣어두면 세포들끼리 다시 뭉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심지어 체에 걸러서 세포 하나하나를 분리해도 다시 합쳐집니다. 어찌 보면 불사신에 가까운 존재죠. 만약 비키니 시티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아마 유일하게 살아남을 생존자는 스펀지밥일 겁니다. 다음은 스펀지밥의 영원한 낯짝 뚱이입니다. 뚱이는 불가사리죠. 만화 속 뚱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모자란 친구로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캐릭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과학적 고증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도 뇌가 없거든요. 불가사리는 중앙신경계가 없습니다. 대신 신경골이라는 게 있어서 감각을 느낄 뿐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뚱이가 똑똑한 척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생물학적 오류인 셈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뚱이의 식사법입니다. 만화에서 뚱이는 햄버거를 손에 들고 입으로 가져가서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가사리가 그렇게 밥을 먹는다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불가사리의 입은 몸의 아래쪽, 그러니까 바닥에 붙어있는 쪽에 있습니다. 조개 같은 먹이를 발견하면 불가사리는 자신의 위장을 입 밖으로 뒤집어 꺼냅니다. 마치 주머니를 뒤집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위장으로 먹이를 감싸서 소화액을 뿜어 녹인 다음 녹은 국물만 다시 빨아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뚱이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입에서 위장이 튀어나와 햄버거를 덮친다고 말이죠. 동심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징징이입니다. 징징이는 늘 화가 나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캐릭터죠. 그런데 징징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오징어냐, 문어냐 하는 것이죠. 영어 이름은 스퀴드워드, 즉 오징어를 뜻합니다. 하지만 원작자는 징징이가 문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리 개수를 세어볼까요? 징징이의 다리는 손 2개, 발 4개, 총 6개입니다. 그런데 문어는 다리가 8개, 오징어는 다리 8개, 촉수 2개를 합쳐 10개입니다. 도대체 징징이는 왜 다리가 6개일까요? 생물학적 돌연변이일까요? 아쉽게도 여기엔 과학이 아니라 제작진의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다리 8개를 매번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2개를 슬쩍 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징이에게도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의 색깔입니다. 인간의 피는 철분이 들어있어 붉은색이지만 문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의 피에는 구리 성분인 해모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만나면 푸른색을 띠죠. 징징이는 속이 시커먼 게 아니라 속이 파란 차가운 도시 남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문어는 심장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이유는 문어의 피는 앞서 말했던 해모시아닌 기반이라 파란색을 띠며 산소를 운반하는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효율이 낮은
파란피로 뇌와 거대한 8개의 다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징징이가 겉으로는 까칠해 보여도 사실은 심장이 3개나 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가 아닐까 하는 낭만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네 번째, 돈을 정말 좋아하는 집게사장입니다. 집게사장은 붉은 꽃게입니다. 집게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껍데기입니다. 게와 같은 갑각류는 몸이 자라려면 딱딱한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탈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화에서도 가끔 집게사장이 껍데기를 벗고 속살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실제 자연계에서 탈피 직후의 개는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서 천적에게 잡아먹히기 가장 쉬운 상태입니다. 아마 집게사장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이 냉혹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 아닐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개들은 잡식성입니다. 죽은 물고기, 조개, 심지어는 동족인 다른 개도 잡아먹습니다. 집게사장이 파는 게살버거의 패티, 과연 그 고기는 어디서 난 걸까요? 비키니시티의 괴담 중에는 게살버거의 비법 재료가 게살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가 개를 먹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집게사장은 정말로 무서운 사업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째 주인공은 집게사장의 금지옥엽 외동딸 진주입니다. 방금 집게사장이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딸은 고래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래가 아니라 지상에서 뇌가 가장 크다는 향유고래입니다. 개가 고래를 낳았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입양했다고 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진주의 출생 비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아가미가 아니라 허파로 숨을 쉬죠. 즉, 진주는 물속에 있는 집게사장의 좁은 집이나 식당에 갇혀 있으면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진주의 울음소리입니다. 만화에서 진주가 사춘기 소녀 감성으로 엉엉 울 때마다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향유고래는 지구상의 동물 중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무려 230데시벨에 달하는 초음파 클리금을 쏘는데 이건 제트기 소음보다 훨씬 큽니다. 이 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먹잇감인 오징어를 기절시켜나 사람이 고막을 터뜨리고 심하면 장기를 파열시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주가 좁은 식당 안에서 떼를 쓰며 온다면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은 단순히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음파 충격으로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게사장이 딸에게 꼼짝 못하는 건 어쩌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작지만 사악한 천재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은 이름 그대로 동물성 플랑크톤인 요각류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실제 요각류는 크기가 1에서 1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만화처럼 눈이 딱 하나 달린 외눈박이가 맞습니다. 만화에서 플랑크톤은 집게사장에게 밟히고 날아가는 게 일상인데요. 실제 바다에서도 플랑크톤은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고래, 물고기, 게, 심지어 스펀지밥인 해면동물까지 모두가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비키니시티의 모든 주민이 플랑크톤의 천적인 셈이죠. 그런데 플랑크톤의 아내, 컴퓨터인 캐런 기억하시나요? 실제 요각류는 물속을 둥둥 떠다니며 살기 때문에 짝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페로몬을 남기면 컷이 그 냄새를 따라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만화 속 플랑크톤이 캐런에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넓고 험한 바다에서 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컷 요각류의 눈물겨운 본능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는 비키니시티의 영원한 배경이자 스펀지밥의 취미 생활, 분홍색 해파리입니다. 만화에서 해파리는 마치 벌처럼 묘사됩니다. 웅 하는 소리를 내고 쏘이면 따끔하고 심지어 해파리 젤리꿀을 모으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해파리는 벌보다 훨씬 더 기괴한 생명체입니다. 일단 해파리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성대도 없고 날개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펀지밥이 잠자리 채로 해파리를 잡아서 젤리를 짜내는데 해파리는 꿀을 만들지 않습니다. 해파리의 몸은 95%가 물이고 나머지는 단백질입니다. 젤라틴 성분이죠. 즉, 스펀지밥이 빵에 발라 먹던 그 맛있는 젤리는 사실 해파리의 체액이거나 으깨진 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독침입니다. 만화에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자포라고 부르는 미세한 독침을 발사합니다. 해파리의 촉수에는 스프링처럼 말려있는 독침 수만 개가 대기하고 있다가 스치기만 해도 총알처럼 튀어나와 피부에 박힙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화학적인 생화학 무기입니다. 스펀지밥은 몸이 구멍 숭숭 뚫린 해면이라 괜찮을지 몰라도
피부가 연한 뚱이나 다람이가 쏘인다면 비키니시티 병원 응급실이 꽉 차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비키니시티의 유일한 지상 생물 다람이입니다. 다람이는 텍사스 출신의 다람쥐로 항상 공기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과학적 설정이죠. 포유류는 아가미가 없으니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람이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바로 겨울잠입니다. 다람이가 겨울잠을 잘 때 깨우면 거대한 괴물로 변해서 스펀지밥과 뚱이를 공격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실제 다람쥐도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곰처럼 깊게 자는 건 아니고 체온을 낮추고 대사량을 줄이는 가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다람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데 누가 깨우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게다가 다람쥐는 설치류입니다. 설치류의 앞니는 평생 자라기 때문에 무언가를 긁지 않으면 이빨이 너무 길어져 뇌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열매를 계속 갉아대죠. 만화에서 다람이가 가라데를 하며 닥치는 대로 부수고 다닌 건 어쩌면 이빨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 없는 설치류의 본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스펀지밥의 운전 선생님 퐁퐁 부인입니다. 퐁퐁 부인은 보거입니다. 스펀지밥이 운전면허 시험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몸이 커다란 공처럼 부풀어 오르죠.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웃지만 사실 보거 입장에서 그건 목숨을 건 최후의 방어 수단입니다. 보거가 몸을 부풀리는 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몸을 채우는 건 공기가 아니라 바닷물입니다. 위장을 물로 가득 채워서 몸집을 서너 배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보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장기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호흡 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스펀지밥이 사고를 칠 때마다 퐁퐁 부인은 문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거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200배나 강한 맹독인 테트로도톡신이 있습니다. 보거 한 마리의 독으로 성인 남성 30명을 죽일 수 있죠. 퐁퐁 부인이 스펀지밥을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꾹 참고 가르치는 걸 보면 비키니시티 최고의 인격자는 스펀지밥이 아니라 퐁퐁 부인일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서 독을 뿜었다간 비키니시티 주민들이 전멸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스펀지밥 속 캐릭터들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뜯어봤습니다. 뇌가 없는 스펀지밥과 뚱이, 심장이 3개나 되는 징징이, 음파 공격을 하는 진주와 맹독을 가진 퐁퐁부인까지 우리가 웃으며 보던 만화 속 세상이 실제로는 이렇게나 기이하고 신비로운 과학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만화 제작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닷속 세상은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기상천외하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함께한 스펀지밥 생물학 여행 즐거우셨나요? 다음번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놀라운 동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징징이의 세계의 심장처럼 저를 뛰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